여러분, 지금 2026년입니다. 근데 일본 정부 부처에서는요, 아직도 팩스를 돌리고 있어요. 삐삐삐 하고 종이가 나오는 그 기계. 농담이 아닙니다. 2021년에 일본 디지털 담당 장관이 팩스 좀 없앱시다 라고 했더니 관료들이 집단으로 반발해서 철회됐어요. 디지털 담당 장관이 디지털화를 못한 거예요. 세계 3위 경제대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GDP 세계 3위, 토요타, 소니, 닌텐도의 나라, 로봇 기술 세계 최고, 하야부사 탐사선을 소행성까지 보낸 나라예요. 근데 행정은 팩스로 돌아가고 있어요.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요, 보건소 직원들이 확진자 정보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종이에 써서 팩스로 보낸 거예요. 당연히 누락이 터졌죠. 사람이 죽어나가는 와중에 팩스 때문에 숫자가 안 맞은 겁니다. 21세기예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에요. 도대체 왜 이 나라는 이 모양일까요? 기술력이 없어서 말도 안 됩니다. 돈이 없어서 세계 3위 경제대국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70년간 같은 정당이 집권하면서 이 나라의 시계가 멈춰버렸기 때문이에요. 겉은 번쩍번쩍 미래인데 속은 1960년대에 갇혀있는 나라. 오늘은 그 어두운 구조를 파헤쳐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요, 소름이 돋기 시작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편의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요, 겉은 미래인데 속은 과거인 나라예요. 도쿄 시부야의 네온세이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합니다. 근데 그 화려한 거리 뒤편에 있는 구청에 가면요, 직원들이 도장을 찍고 종이 서류를 분류하고 있어요. 2026년에요. 이 기괴한 이중성의 원인을 추적하면 모든 길은 한 곳으로 토합니다. 자유민주당, 줄여서 자민당. 이 정당 하나가 1955년부터 오늘까지 70년간 일본을 지배하고 있어요. 70년 중 야당이 집권한 건 딱 4년, 나머지 66년은 전부 자민당이에요. 선거를 해도 같고 또 해도 같고 10번을 해도 같아요. 이게 독재 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리고 이게 왜 일본을 서서히 썩게 만들고 있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구조를 알아야 해요. 이걸 모르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절반도 안 먹힙니다. 한국은 대통령제잖아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하면 5년 뒤에 심판하면 돼요. 간단하죠. 근데 일본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국민이 총리를 안 뽑습니다. 국회의원만 뽑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의석을 가장 많이 가진 당의 대표가 자동으로 총리가 됩니다. 이걸 의원 내각제라고 해요. 핵심은요, 국회에서 1등하면 총리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2등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은메달 없는 올림픽이에요. 금 아니면 꽝. 일본 국회는 중의원 465석, 참의원 248석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진짜 권력은 중의원에 몰려 있어요. 총리 선출, 예산, 내각 불신임까지 전부. 참의원은 형이 결정한 뒤에 의견만 내는 동생 같은 존재예요. 근데 여기서 사기적인 기능이 하나 숨어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총리가요, 중의원을 언제든지 해산시킬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지지율이 하늘을 찌를 때, 자, 오늘부터 선거합시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비유할게요. 선생님이 다음 주 시험이다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저 오늘 컨디션 좋으니까 지금 볼게요 하는 겁니다. 누가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준비된 쪽이죠. 이 카드가 나중에 역사를 바꾸는 순간이 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진짜로요. 실제로 자민당은 이 해산권을 70년간 무기처럼 써왔어요. 유리할 때 선거를 걸고 불리할 때는 절대 안 걸어요. 상대는 언제 시합이 열리는지도 모르는데 심판이 상대편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기적인지는 영상 후반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본 정치의 기본 규칙이에요. 규칙을 알았으니 이제 게임이 어떻게 조작됐는지를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진 일본. 미군 점령이 끝나고 다시 자기 힘으로 정치를 시작하는데 보수 쪽의 정당이 두 개 있었어요. 자유당과 민주당. 이 둘이 따로 돌다가 1955년에 합칩니다. 이름은 자유민주당, 자민당의 탄생이에요. 같은 해에 반대편도 뭉쳐요. 좌파인 일본 사회당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보수 대 진보, 자민당 대 사회당. 아주 깔끔한 양당 구도가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요, 이게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사회당이 확보한 의석이 자민당의 절반도 안 됐거든요. 형식은 양당제인데
같은데 실제로는 한쪽이 압도적으로 큰 거예요. 축구로 치면 한쪽은 11명이 뛰는데 상대는 5명밖에 없는 경기예요. 결과는 시작 전에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양당제라 안 부르고 1.5당 체제라고 불렀습니다. 자민당이 1이고 나머지 야당을 전부 합쳐야 겨우 0.5. 이 기울어진 링에서 38년간 시합이 열렸는데 결과는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매번 자민당 승리. 38년이면 한국 기준으로 박정희 정부 시작부터 김영삼 정부까지예요. 그 사이에 선거가 12번 넘게 치러졌는데 단 한 번도요.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자민당이 어떻게 이겼나가 아닙니다. 자민당이 70년간 이기면서 일본이라는 나라에 무슨 짓을 했나. 이게 오늘의 진짜 주제예요. 자민당 장기 집권의 첫 번째 무기, 변화의 착시를 팔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바꾸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자민당 안에는 파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파벌이 동아리 수준이 아닙니다. 각 파벌마다 보스가 따로 있고 자금줄이 따로 있고 정책 노선이 완전히 달라요. 군사력을 밀어붙이는 매파, 복지를 외치는 비둘기파, 친미파, 친중파까지 소속 의원 수십 명짜리 파벌이 대여섯 개예요. 사실상 당 안에 정당이 여러 개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단골 식당이 있다고 칩시다. 반찬이 좀 질리기 시작했어요. 보통은 다른 식당을 찾겠죠? 근데 이 식당이 좀 특이해요. 월요일엔 한식, 화요일엔 중식, 수요일엔 양식을 내놓는 거예요. 주방장도 요일마다 바뀝니다. 간판은 똑같은데 들어가면 매번 다른 식당이에요. 이러면 굳이 다른 데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간판이 안 바뀌는 식당이 70년간 장사하면 주방이 얼마나 낡았을까요? 냉장고 뒤에 뭐가 끼어 있을까요? 위생 점검을 한 번도 안 받은 식당에서 70년을 먹어온 거예요. 자민당이 정확히 이걸 했어요. 국민이 현 총리한테 질리면 보통 나라에서는 야당한테 표가 갑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자민당 내부에서 파벌이 바뀌면서 총리가 교체돼요. A파벌의 매파 총리가 내려가면 B파벌의 비둘기파 총리가 올라옵니다. 정당 이름은 똑같은데 총리 얼굴이랑 정책이 싹 바뀌니까 국민들은 오, 뭔가 달라졌네? 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안 바뀐 건데 바뀐 것 같은 착시. 이게 70년간 써먹은 역대급 마술입니다. 근데 이 마술에 어두운 면이 있어요. 이 시스템은 변화의 착시를 팔면서 실제로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뼈대를 한 번도 안 바꾼 거거든요. 총리 얼굴만 바뀌지 그 뒤에 있는 관료 조직, 재계와의 유착, 지방의 이권 구조는 70년째 그대로예요. 일본에서 총리가 1년에 한 명씩 바뀌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근데 총리가 100번 바뀌어도 일본이 안 바뀌는 이유가 이거예요. 바뀌는 건 얼굴이지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디지털화를 하겠다고 총리가 선언해도 관료들이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왔는데요 하면 끝이에요. 총리가 바뀌면 그 지시도 흐지부지 되거든요. 어차피 다음 총리가 또 바뀔 테니까요. 2021년에 스가 총리가 디지털청을 만들었어요. 디지털을 전담하는 정부 부서를요. 근데 그 디지털청에서요. 내부 서류를 팩스로 돌리다가 적발됐어요. 디지털을 담당하는 곳이 아날로그로 일하는 거예요. 코미디가 아닙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70년간 같은 당이 관료 시스템과 한 몸이 되어 굴러온 나라의 현실. 총리는 바뀌어도 과장님은 안 바뀌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 실제로 행정을 돌리는 건 총리가 아니라 과장님들이에요. 그 과장님들이 자민당과 수십 년간 한 팀으로 움직여온 거예요. 정치인이 바꾸자 해도 관료가 안 됩니다 하면 못 바꿔요. 이걸 일본에서는 철의 삼각형이라고 불러요. 자민당 정치인, 중앙 관료, 재계 이 세 꼭지점이 서로의 이익을 지켜주면서 삼각형을 유지하는 구조. 총리 하나 바뀐다고 이 삼각형이 부서지겠어요? 절대 안 부서집니다.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자민당의 두 번째 무기는 더 교활해요. 자민당이 한국에서는 극우 정당으로 유명하잖아요. 아베 전 총리, 야스쿠니 신사, 역사 왜곡,
그런 이미지가 꽉 차 있죠. 그러면 자민당은 당연히 부자만 챙기고 복지에는 인색한 전형적인 우파 정당일 것 같지 않습니까? 현실은 정반대예요. 일본의 국민건강보험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민당이에요. 국민연금제도는요, 자민당이 도입했어요. 최저임금 법제화, 자민당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노인 의료비 무료화, 고용보험, 연금 물가 연동제까지 일본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만지는 복지제도의 뼈대를 하나도 빠짐없이 자민당이 깔아버렸어요. 더 놀라운 건 이걸 밀어붙인 총리가 A급 전범 용의자 출신인 기시 노부스케라는 거예요.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이기도 하죠. 극우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사람이 일본 복지국가의 기초를 깔아버린 겁니다. 마키아벨리가 보면 박수 쳤을 거예요. 적의 무기를 빼앗아서 자기 방패로 쓴 거니까.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양심의 눈이 떠서? 아닙니다. 차갑고 정확한 계산이에요. 야당인 사회당이 우리가 노동자의 정당이다, 복지를 하겠다고 외치고 있었어요. 근데 자민당이 슬쩍 와서 진짜로 복지를 깔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동자들이 생각하죠. 야당은 맨날 하겠다고만 하는데 여당은 진짜로 해주네? 약속만 하는 남자친구보다 실제로 사주는 남자친구가 낫잖아요. 이렇게 사회당의 핵심 지지층을 통째로 빨아들인 겁니다. 이 전략은 세대가 바뀌어도 계속됐어요. 아베 시대의 아베노믹스가 전형적이에요. 한 손으로 기업 법인세를 깎아주면서 다른 손으로 사장들 목덜미를 잡고 월급 올려 하고 압박했어요. 실제로 아베 집권기에 최저임금이 역대급으로 올랐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열성 지지층인 내두익들이 난리를 쳤는데도 이민자 문을 열었고 양적 완화라고 돈을 미친 듯이 풀었는데 이건 어디서 봐도 진보 쪽 정책이에요.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민당이 기본적으로 친미 노선인 건 맞아요. 근데 1972년에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가 냉전 한복판에서 중국과 수교를 맺었고 자민당 거물 정치인 가네마루 씨는 북한까지 직접 가서 김일성을 만났어요.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실리를 취하는 유연함. 이게 자민당의 DNA입니다. 한마디로 자민당의 정체성은 이념이 아니에요. 생존이에요. 야당이 인기 있는 정책을 개발하면 그걸 복사해서 예산 2배 붙여서 자기 이름으로 실행해버려요. 뷔페 식당인데 옆집 맛집 메뉴까지 전부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이 천재적인 전략에 어두운 이면이 있습니다. 야당의 존재 이유 자체를 말살해버린 거예요. 야당이 뭘 내놔도 자민당이 더 크게 베끼니까 야당은 점점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러면 야당이 뭘 하게 되냐면요, 이념적으로 더 극단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냥 무기력해져 버려요. 실제로 55년 체제 시절 사회당 안에 극좌 세력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짓이 뭐냐면요, 복지 정책마저도 자본주의의 산물이라면서 반대했어요. 노동자를 위한다면서 정작 노동자한테 도움되는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거예요. 자민당이 야당의 정책을 다 빼앗아가니까 남은 야당은 현실과 동떨어진 극단으로 밀려난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요,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현상이에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요, 자민당이 도장문화 없애고 디지털화합시다 했을 때 가장 세게 반대한 정당이에요. 진보 정당이 아날로그를 지키겠다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당의 핵심 지지층이 50대 이상 노년층이고 청년들은 오히려 자민당을 더 지지합니다. 야당이 더 꼰대고 여당이 더 혁신적이라니, 이게 한 정당이 70년간 야당의 정책을 약탈하면서 만들어낸 뒤틀린 결과예요. 건강한 정치적 경쟁 자체가 이 나라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민당이 쓴 2가지 무기를 봤어요. 첫째, 파벌을 돌려서 변화의 착시를 판다. 둘째, 야당 정책을 통째로 먹어서 야당의 존재 이유를 없앤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여기부터입니다. 세 번째 무기는 자민당이 만든 게 아니에요. 야당이 스스로 만들어준 거예요.
2009년 8월 30일 밤 일본 전역의 TV 화면에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민주당 308석, 480석 중 308석.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민당 창당 54년 만에 처음으로 선거를 통한 진짜 정권 교체가 일어난 거예요. 뉴스 앵커들이 혁명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였어요. 일본 열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드디어 바뀐다. 새로운 일본이 온다. 국민들은 진심으로 간절하게 희망에 찼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너무 행복하면 뭐가 오죠? 시련이 오잖아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가 해안가 마을을 통째로 집어삼켰고 후쿠시마 원전이 연쇄 폭발했습니다. 민주당 정부의 대응은요, 한마디로 재앙이었어요. 정보 공개가 늦었고 주민 대피가 엉망이었고 총리가 직접 원전에 가서 현장을 더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비판까지 받았어요. 확진자 집계도 팩스로 하는 나라가 원전 사고를 깔끔하게 수습할 리가 없었죠. 근데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군 기지 이전 공약으로 미국한테 퇴짜 맞았고, 센카쿠에서 중국이랑 충돌이 터졌고, 소비세 인상 선언으로 당이 쪼개졌어요. 관료는 비협조, 재계는 등돌림, 언론은 맹공, 사방에서 동시에 칼이 날아든 겁니다. 308석의 꿈은 3년 만에 처참한 악몽이 됐습니다. 사실 이 참사 전에도 예고편이 있었어요. 1993년 자민당 내부 탈당파가 야당과 손잡고 38년 만에 처음으로 비자민 총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1년도 못 버텼습니다. 내분, 부패, 오자와 이치로의 파괴적인 분열 공작, 국민이 기대를 걸었는데 1년도 못 채우고 박살났어요. 그때 자민당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원래 불구대천의 원수였던 사회당과 손을 잡았어요. 적과의 동침. 어제까지 저 정당은 일본을 망치는 빨갱이라고 했던 상대랑 연립정부를 구성한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 갑자기 연합하는 거예요. 자민당은 이기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합니다. 자, 이 두 번의 야당 집권 실패가 일본에 뭘 남겼냐면요. 트라우마예요. 깊고 치명적인 트라우마. 일본 국민들한테 야당 집권은 한 번의 실험이었거든요. 70년 넘게 자민당만 봤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다른 걸 골라본 거예요. 한 번만 믿어보자. 한 번만 바꿔보자. 이 간절한 마음으로 투표한 건데 그 실험이 처참하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실패해버린 거예요. 뜨거운 냄비에 한 번 데인 고양이는 부엌에 다시 안 가요. 두 번 데이면 부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도망칩니다. 일본 국민이 지금 딱 그 상태예요. 야당은 재난이라는 공식이 시멘트처럼 굳어버린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나라에서는 자민당이 아무리 부패하고 아무리 무능해도 국민들이 벌을 줄 수단이 없어진 거예요. 야당을 찍는 게 벌인데 그 야당을 못 믿으니까요. 투표함은 있는데 심판이 없는 나라. 선거라는 형식은 완벽한데 결과라는 내용은 70년째 바뀌지 않는 나라. 이게 지금 일본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잠금 장치.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요. 어쩌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팩스 세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해요. 마을 이장부터 총리까지 한 줄로 엮인 지역 카르텔입니다. 일본은 원래 지방이 강한 나라예요. 에도 시대에 각 번이 사실상 독립국가였거든요. 법도 다르고 화폐도 달랐어요. 그 DNA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마을 단위의 결속력이 한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민당은 창당 때부터 이 구조에 칼을 꽂았어요. 농촌에 보조금을 퍼붓고 도로를 뚫어주고 다리를 놓아주고 댐을 지어줬습니다. 이걸 극대화시킨 전설적인 인물이 다나카 가쿠에이라는 총리예요. 열도 개조론을 들고 나와서 일본 전국에 고속도로와 신칸센을 미친 듯이 깔았어요. 도로 하나, 다리 하나 놓을 때마다 그 지역은 자민당의 것이 됩니다. 도로를 건설한 게 아니라 표밭을 건설한 거예요. 그리고 코엔카이라는 후원회가 마을마다 깔려 있어요. 이게 단순한 정치 후원회가 아닙니다. 자녀가 대학 가야 하면 주선해줘요. 취업이요? 연결해줍니다.
결혼식에 화환 보내주고, 장례식에 조화 보내주고, 명절에 선물 돌리고, 마을 주민 단체 여행까지 보내줘요. 혈연으로 지연으로 마을 전체가 엮여 있는데 그 한가운데에 자민당 후원회가 있는 거예요. 마을 공동체 자체가 하나의 선거 기계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교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논란이 되잖아요. 일본은 마을 전체가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목사님이 자민당 의원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의 진짜 대가가 뭔지 아세요? 변화의 완전한 동결이에요. 이 지역 카르텔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현상 유지. 도로 보조금이 계속 나와야 하고, 농업 보조금이 계속 나와야 하고, 공공사업이 계속 돌아가야 해요. 디지털화요? 필요 없어요. 행정개혁이요? 위험해요. 뭔가 바뀌면 자기들 밥줄이 끊기니까요. 도장 문화를 없애면 도장 가게가 망하고, 종이 서류를 없애면 인쇄소가 망하고, 팩스를 없애면 팩스 관련 업체가 망해요. 그리고 그 도장가게 사장님, 인쇄소 사장님이 전부 자민당 후원의 회원이에요. 그래서 2020년 코로나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긴급 지원금을 국민한테 지급하는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폭주해서 먹통이 됐어요. 결국 종이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일본 전국 1,700개 지자체에서 직원들이 손으로 봉투에 신청서를 넣고 손으로 우표를 붙이고 손으로 접수를 처리했어요. 세계 3위 경제 대국에서 21세기에 코로나 한복판에서요. 이게 아날로그 카르텔이 변화를 거부한 결과예요. 숫자로 보면 더 소름이 돋아요. 자민당 전국 지지율은 30%대에 불과합니다. 근데 지역구 선거에서는 싹쓸이에요. 한국의 특정 지역 현상 있잖아요. 일본은 그게 오키나와 빼고 전국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본을 가둔 4겹의 쇠사슬이었습니다. 변화의 착시를 파는 파벌 시스템, 야당의 정책을 약탈해서 대안 자체를 소멸시킨 유연함, 야당 집권 실패가 남긴 트라우마, 그리고 전국을 뒤덮은 아날로그 카르텔. 이 4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과거에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설계도였어요. 근데 2024년 이 완벽해 보이던 설계도에 처음으로 균열이 갑니다. 2024년 10월 자민당 파벌 비자금 스캔들이 폭발합니다. 주요 파벌들이 정치자금 파티를 열어서 수억 엔을 장부에 안 올리고 몰래 챙긴 게 드러난 거예요. 자민당 장기 집권의 1번 엔진이었던 파벌 시스템이 역으로 자민당의 목을 조른 겁니다. 결과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과반 의석 상실, 자민당 지지율이 바닥을 뚫었어요. 2025년은 더 나빠졌습니다. 7월 참여연 선거에서도 졌고요. 26년간 함께한 연립 파트너 공명당이 더는 못하겠다 하면서 나가버렸어요. 공명당의 뒤에는 창가학회라는 종교단체가 있는데 이 조직이 쥐고 있는 표가 600만에서 800만. 박빙 선거구에서 자민당을 이기게 해주는 비밀병기였어요. 그 비밀병기가 나가버린 겁니다. 모두가 생각했어요. 이번엔 진짜 끝이다. 70년 천하가 드디어 무너진다. 근데요, 여기서 또 소름 돋는 일이 벌어져요. 2025년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가 당선됩니다.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예요. 보수 강경파인데 그게 오히려 차별화가 됐어요. 불안한 시대에 일본을 강하게 만들겠다는 메시지가 먹힌 거예요. 떠나간 공명당 자리에 일본 유신회를 새 파트너로 데려오고 국민한테 폭탄급 공약을 던집니다. 식품에 붙는 8% 소비세 없앱니다. 일본도 지금 물가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장볼 때마다 한숨 나오는 사람들한테 이게 핵펀치였어요. 일본이 선진국 중 빚이 가장 많은 나라라는 건 다 알아요. 근데 당장 내 장바구니가 가벼워진다는 약속 앞에서 국가 부채 같은 건 뒷전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요, 기억하시죠? 아까 제가 꼭 기억하라고 한 거. 총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선거를 할 수 있다는 것. 다카이치가 정확히 그 카드를 뽑습니다. 취임한 지 고작 3개월, 지지율이 하늘을 찌르는 바로 그 순간에 중의원 해산, 조기 총선 선언. 야당은 선거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준비된 선수가 갑자기 지금 시합합시다 한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걸 기억하라고 한 이유 이제 아시겠죠? 결과요? 바로 오늘 나왔습니다. 2026년 2월 8일 자민당 단독 316석, 465석 중에 316석이에요. 연립 파트너인 유신회까지 합치면 3분의 1이 넘는 초다수 의석,
중의원에서 헌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수 있는 숫자예요. 1년 전에 끝장이라는 소리를 듣던 정당이 역대급 압승으로 부활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 전에 완전하고 전적인 지지를 보냈고 미 재무장관은 강한 일본이 미국을 강하게 한다고 축하했어요. 중국만 조용했습니다. 70년짜리 기계가 또 한 번 완벽하게 작동한 거예요. 70년간 반복된 패턴이 또 한 번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 거예요. 위기가 오면 내부에서 카드를 바꾸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정조준하고 유리한 타이밍에 선거를 걸어서 야당을 짓밟는 구조. 이 사이클이 1955년부터 2026년 오늘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자민당은 또 살아남았어요. 근데 일본은요? 팩스는 아직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방 행정은 여전히 종이와 도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세계가 AI 시대로 달려가는데 일본의 행정 시스템은 1960년대에 멈춰 있어요. 코로나 같은 위기가 다시 오면 또 손으로 집계하겠죠? 또 팩스로 보내겠죠? 또 종이에 도장 찍겠죠? 그리고 이걸 바꿀 야당은 없어요. 야당이 이기면 나라가 망한다는 트라우마가 국민 뇌리에 박혀 있으니까요. 자민당이 부패해도 무능해도 팩스를 돌려도 국민이 줄 수 있는 벌이 없는 거예요. 투표함은 있는데 심판은 없는 나라. 민주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잘못하면 바뀐다는 긴장감이잖아요. 그 긴장감이 정치인을 긴장시키고 관료를 긴장시키고 시스템을 진화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긴장감이 사라진 민주주의는 뭘까요? 껍데기예요. 선거라는 형식은 완벽한데 결과라는 내용은 70년째 같은 나라. 겉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미래인데 속은 팩스가 돌아가는 과거에 갇힌 나라. 이게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의 민낯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민당이 70년을 집권한 건 단순히 이긴 게 아닙니다. 이기면서 동시에 이 나라가 변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봉쇄해버린 거예요. 이 네 겹의 쇠사슬이 만들어낸 결과가 뭐냐면요. 팩스가 돌아가는 세계 3위 경제대국. 선거는 있는데 결과는 70년째 같은 민주주의.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던지겠습니다. 이거 정말 일본만의 이야기일까요? 한 정당이 야당 정책을 통째로 삼키고 내부에서 간판만 갈아 끼우고 지역 조직으로 표밭을 관리하고 야당이 집권하면 실패하고 그래서 아무리 썩어도 다른 선택지가 없는 구조. 혹시 어딘가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 답은 여러분이 직접 내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경제 편의점이었습니다.